지금 공급이 이제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제 기억에 1-20년 있으면 이제 공급이 완전히 절벽 끝난다. 그러면 이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함수가 몇 년마다 이게 이렇게 뭐 쭉쭉쭉 내려가잖아요, 되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채굴을 하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새롭게 신규 공급이 되는 건데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냐면은 비트코인 처음에 나왔을 때는 블럭당 채굴되는 비트코인이 50개였어요. 그런데 이 4년마다 반감기라는 게 있어서 채굴되는 양이 4년마다. 네, 대략 4년이에요. 대략 4년인데 반토막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반감기가 세 번 있었기 때문에 네. 첫 번째 반감기 끝나고 나서 블럭당 채굴되는 비트코인 숫자가 25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감기가 돼서 12.5개가 됐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감기가 2020년 5월달에 있어서 그 다음부터 지금 현재는 이제 6.25개가 채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반감기는 이제 2024년인데, 2024년. 예, 그때 되면 이제 3.125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이제 4년마다 이제 반토막이 난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하면은 2140년이 되면은 비트코인 채굴은 이제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8년 후에. 아니 2140년. 2140년.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는 이제 저희가 없을 때. 우리 아이가 뭐 할머니가 할머니도 됐을 할머니 정도 됐을 때 아니면 더 후에. 그러니까 이건 기하급수적으로 이 공급은 줄어드는 거네요. 되게. 맞습니다. 네.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 월스트리트저널 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얼마다 이제 그런 계산을 그냥 하잖아요. 우리 뭐 주식 시가총액 그 주가 곱하기 상장 주식수 하듯이. 근데 실제 그것이 틀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냥 잊어버린 거나 아니면 이제 창업한 분이 그 일본 이름 가지신 분이죠. 네, 사토시 나카모토. 그분이 실제 한 번도 거래를 일으키지도 않았으니까. 거래는 몇 번 하긴 했어요. 그래요? 예, 초창기에. 근데 하여간 그 시가총액이라는 개념도 단순하게 주식 시장하고는 똑같이 1대1로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또 제가 막 보다가 그런 거 봤어요.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채굴된 비트코인 숫자를 이제 정확히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대략 1,800만 개 좀 넘거든요. 1,800만 개.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로 채굴이 됐는데 전혀 사용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물론 그 중에 대부분은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보유하고 있는 거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사토시 나카모토 아니래도 초창기에 채굴한 사람들 중에서 이게 뭐 얼마 가겠어 하면서 아무렇게나 보관하고 있다가 뭐 버리고 뭐 이러는 사람들도 몇백억 있거든요. 몇천억이 이제 됐는데 그쵸.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코인과 사토시 나카모토의 코인 뭐 전부 다 합해서 이제 그 움직이지 않고 있는 버려진 거라고 추정되는 코인들을 전부 다 합하면은 뭐 추정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한 뭐 2 밀리언 비트코인 정도 이렇게 뭐 전체 몇 전체 뭐 한 10% 정도? 가까이도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시가총액을 계산을 할 때 뭐 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얘기네요. 네. 저희가 좀 얘기를 돌려서 우리 5월인가요? 하여간 그 화제가 많이 됐던 그 테라의 권도형 대표. 그러니까 저는 한 20-30명을 그 트위터를 팔로우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저 원래 안 하다가 그냥 사고 나고 나서 이제 하는데 가끔 가다가 한두 단어씩 이렇게 올리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분 이제 경력을 보면 뭐 진짜 엄친한데 대원외고 나오고 스탠포드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학사하고 그다음에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잠깐 근무한 한 30대 한 초반 중반쯤 되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 테라가 이제 애당초 그 스킴이 계획이 좀 불순하고 나쁜 거였나요? 아니면 이게 결과적으로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나요? 사람들이 테라 사태가 일어난 후에 그 결과를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이 설계 자체는 이론상으로는 작동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 테라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UST인데 네. 그게 US 달러랑 1대1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토콜인데 그 원칙을 보면은 우리 제도권에서 ETF가 ETF 가격이 NAV 가격을 트래킹하는 거랑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렇죠. ETF 원리가 그런 거죠. 네. ETF가 뒤에 NAV가 있고 NAV와 ETF의 가격이 벌어지면은 이게 아비트라지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기회가 생기니까 그 마켓 메이커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뭐 authorized participant 뭐 이렇게 AP라고도 부르는데 네. 그런 마켓 메이커들이 ETF가 예를 들어서 NAV보다 디스카운트해서 거래가 되면은 ETF를 사서 NAV로 리뎀션을 하면은 아비트라지 프로핏을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 원리에 입각한 어떤 그런 설계였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ETF에서처럼 ETF와 NAV 간의 그 호환이 네. 스무드하게 일어나야지 아비트라지가 네. 일어날 수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스무드하게 일어나지 않으면은 마켓 메이커들이 안 사겠죠. 왜냐하면은 사봤자 프로핏이 안 나기 때문에 네. 네. 실제로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ETF가 NAV보다 괴리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2020년 3월 18, 19일 그날 폭락했을 때 네. 그때 정크본드 마켓에서 ETF들이 트래킹 에러가 엄청났어요. 왜냐하면 정크본드 거래가 안 되니까 실제로 회계상에 나타나는 NAV를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한 거죠. 마켓 메이커들이. 그렇죠. 그래서 채권이 이제 그런 면들이 있죠. 정fon드들이. 예. 그러니까 ETF는 막 팔리니까 마켓 메이커들이 안 산 거예요. 예. 아비트라지를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계속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사실 제도권에서도 얼마든지 페일하는 경우가 아주 익스트림 컨디션에서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비교네요. 저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호환이 잘 된다는 가정하에서 이게 돌아가야 되는 거고 테라 루나인 경우에는 한 가지 허점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UST와 루나의 호환이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네. 이게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스케일링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액수가 작을 때는 UST의 시가총액이 1 빌리언, 2 빌리언 이럴 때는 그걸 다 받아낼 수가 1, 있었는데 2조 원 정도 됐을 네, 때. 네. 그런데 UST가 피크 때는 한 20 빌리언까지 갔거든요. 그렇게 많이 UST에 많은 자금이 몰려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나오면은 조금씩 나올 땐 괜찮아요. 근데 한꺼번에 나올 때는 그거를 다 받아내면서 호환이 네. 네. 불가능했던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그 호환되는 거기에 캡이 씌워져 있었거든요. 예,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헤지펀드 같은데 유동성 없는 거를 언더라잉으로 많이 갖고 있는데 환매가 갑자기 들어오면 환매 못하는 거랑 비슷한 뭐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환매를 그 스태거 시켜서 한꺼번에 못하게 그 뭐 한 2, 3년 사이에 그 환매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 유명한 그 펀드들은 맞습니다. 네. 유동성이 이제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한꺼번에 리뎀션이 안 들어오게 이렇게 좀 그러니까 막아놓잖아요. 그거가 약간 미스가 있었네요. 이게 이제 미스터 권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계속 올리고 있었어요. 그 캡을 조금씩 올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UST가 점점 커지니까 이제 그 문제를 인지를 하고 이걸 계속 늘리고 있었는데 피크 때는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UST에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충분히 빨리 그거를 조정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어느 이상은 받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약간 그런 것도 네. 뭐 그런 것도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분은 싱가포르 네,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조사를 하지만 결국 미국 사법당국에 이제 조사를 받는 그런 절차로 미국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네. 근데 이제 한국하고 미국의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형사 소송을 생각을 하면서 네네. 검찰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사 소송이라는 건 뭐 사기나 뭐 이제 이런 걸 전제로 하는 건데 미국은 SEC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SEC가 일으킬 수 있는 건 민사 소송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피해를 본 사람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은 해외죠. 예, 전체 피해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이 훨씬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진짜 큰 문제겠네요. 그 금액을 SEC에 컴플레인 들어온 거를 다 합치면 뭐 어마어마하게. 네. 근데 이제 SEC가 지금 일으키려고 하는 지금 뭐 조사를 하고 있는데 SEC는 이제 테라 루나보다도
그 테라 생태계 위에서 작동하고 있던 디파이 프로토콜 미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설명하면 좀 복잡해지긴 하지만은 일종의 그 합성 자산을 발행하는 프로토콜이거든요. 이제 합성 자산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자산을 흉내내는 트래킹하는 어떤 다른 자산을 만들어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애플 주식을 트래킹하는 그런 토큰을 만들어내든지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증권을 발행했다. 미러 프로토콜이 증권을 발행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미러네요. 네, 거울 따라 맞아요. 네, 미러링 한다는 그래서 그런 이름인 것 같은데 증권을 발행했다는 그런 의심하에 SEC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한국의 그 수사하는 이유랑 미국에서 수사하는 이유는 조금 달라요. 지켜봐야 되겠네. 네. 요즘 이 가상자산업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제 그때 3월에 모셨을 때 뭐를 초보자가 하면 좋냐? 근데 역시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혹시 그 다음에 이제 이더 정도 얘기하셨는데 이더 2.0 업그레이드가 요즘 화제라 그러는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실 이더리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한 다음에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뭐 이쪽 가상자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비트코인도 그냥 뭔가 커피 사 먹을 때 카카오페이처럼 사용할 수 있는 뭐 디지털 화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더리움은 뭐 비트코인보다 나중에 나왔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뭐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아닐까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만들어진 목적이 전혀 다르거든요. 네, 그렇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은 이제 돈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자산인 거고 이더리움을 탈중앙화된 운영 체계,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탈중앙화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오퍼레이팅 시스템 하면은 생각하는 게 뭐 쉬운 예로는 iOS라든지 안드로이드라든지 뭐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요즘 이거 운영하는 거요? 그렇죠. 예, 예. 이제 우리 핸드폰들이 다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위에 뭔가 우리에게 유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앱들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뭐 이런 요기요라든지 뭐 이런 앱들이 그래서 iOS 버전도 있고 안드로이드 버전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랑 유사한 거예요. 이더리움은 그런 OS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iOS나 안드로이드 같은 OS는 중앙화된 OS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많은 제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더리움은 이제 탈중앙화된 OS이기 때문에 탈중앙화됐다는 건 뭘 뜻하냐면은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돌아가는 앱들은 주인이 없는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마치 인터넷이 주인이 없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망인 것처럼 이더리움 상에서 돌아가는 앱들은 주인이 없는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디파이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디파이를 통해서 우리가 뭐 대출 받을 수 있고 뭐 이런데 그때 대출을 해주는 주체는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치 인터넷이 정보를 보내지만은 주체가 없는 것처럼 이더리움 상에서 돌아가는 대출 서비스는 주인이 없는 주체가 없는 대출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정보 전달이었다면은 이더리움을 통해서 앱 서비스가 구현이 되면은 인터넷이 해줄 수 있는 게 정보 전달에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더 많은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확장된다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2.0은 어떤? 그래서 이제 그 이더리움인데 그럼 이제 이더리움이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제 우리한테 유용하려면은 이더리움 위에서 뭔가 앱이 많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에 있는 그 고유 자산인 이더는 그 앱을 돌릴 때가 연료처럼 사용하는 어떤 그런 연료 같은 자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오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더리움이 처음에 이 세상에 나왔을 때가 2015년인데 그 당시에는 이런 플랫폼 네트워크를 출시를 하면은 과연 사람들이 쓸까 뭐 이런 게 좀 많이 이제 확실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프로토타입 상태에서 그냥 내보냈어요. 일단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이제 VC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실제로 이런 네트워크가 사람들한테 뭔가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는지. 그래서 프로토타입 상태로 내놓기 때문에 확장성에 대해서 그렇게 확장성을 이제 나중에 해결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네. 근데 실제로 내놔 보니까 많은 수요가 이제 있다는 네. 게 증명이 됐고 그 수요를 감당할 어떤 그런 캐파시티가 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확장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많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네트워크에 생기는 체증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로. 그게 이제 2.0인 거죠. 예. 근데 이제 2.0이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이에요. 이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게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 이더리움 프로토타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앱들이 지금 그 위에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예. 우리가 이제 흔히 듣는 NFT 같은 것도 사실 네. 앱 서비스 중에 하나인 거고,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도 사실 앱 서비스 중에 하나인 거고, 네네. 그다음에 또 거래소도 있어요. 예. 탈정화 거래소. 이런 것도 이런 게 지금 이더리움 위에서 구현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인데 이런 게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사용을 하고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거를 스위치 오프해서 다 끄고서 바꾸는 게 아니고 작동하고 있는데 이거를 엔진을 갈아 끼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데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를 하늘에서 엔진을 갈아 끼우는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게 그만큼은 되게 어려운 작업을 지금 하려고 있는 거고 이게 단계별로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는 이유는 그 단계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합의 알고리즘을 바꾸는 작업이 이제 9월달에 진행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많이 최근에 떠들고 있는. 이게 그러니까 이더 가치에는 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일단 이더 가치는 사람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확장성이 이제 큰 숙제였는데 그거를 이 합의 알고리즘을 수료를 함으로 인해서 합의 알고리즘의 전환을 완성시킴으로 인해서 큰 난이도 높은 작업을 일단 넘는 거기 때문에 큰 산을 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더 가격에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사용 매스 어답션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랬을 경우에 이더 가격에 이더 가치 되게 플러스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합의 알고리즘이 이제 좀 전문 용어이긴 하지만은 작업 증명 방식이라는 것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이번에 9월달에 일어나는 그런 업그레이드 과정인 네. 거거든요. 그것이 되면서 이더의 공급량이 확 많이 줄어들어요. 예. 그런 이제 뭐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공급이 확 줄어드니까 뭐 그런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테크니컬한 면에서 봤을 때도 이더 가격에는 굉장히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간 뭐 상당히 많이 진화하는 것 같고 이 비트코인의 그 메커니즘하고 그다음에 미래 가격의 변화와 이더랑은 꼭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꼭 그러니까 그 밸류 드라이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모든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밸류 드라이버는 사용자 수의 증가거든요. 네네. 예. 이거는 이제 메트칼프 법칙에 의한 건데 이거는 사실 뭐 어떤 비트코인이나 뭐 블록체인에 국한된 게 아니고 뭐 네이버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게 사실 다 네트워크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네트워크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들은 이제 사용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하는 거고 그래서 공통점 밸류 드라이버는 사용자 수의 증가인데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모네터리 네트워크로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거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훗날 어쩌면 교환 매개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이더리움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유인 거거든요. 이더리움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인터넷이나 웹의 그 설계 구조가 굉장히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그 부작용 같은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비트코인은 어떤 그런 통화 자산으로밖에 역할을 못 하는데 그 위에서 금융 서비스로 구현을 하고 싶으면은 뭔가 소프트웨어 서비스로서 이제 그게 구현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구현은 비트코인 상에서는 못 하거든요. 프로그램을 이렇게 코딩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비트코인은 없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그걸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탈중앙화된 형식으로 구현을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더리움을 쓰는 거죠. 하여간 전에 우리 3월 달 저도 뭐 공부할 겸 아주 인문적인 그런 쉬운 그 질문 그때 몇 개 해서 답변을 아주 잘 들었는데 오늘은 그때보다 조금 예.
그 업그레이드된 그런 질문을 해서 아마 이제 내년에 다시 모시면 저희가 좀 더 높은 수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 많이 했고 우리 정 센터장님 저희 뭐 마지막으로 청취자 구독자분들한테 뭐 한마디 해주시죠. 예. 네, 뭐 오늘 참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을 뭐 최대한 뭐 알기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는데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좀 더 이 영상을 계기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좀 더 한번 알아보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셨으면은 한 가지 유용한 자료로서 이제 코빗 리서치를 사용해 보시는 걸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코빗 홈페이지에 가서 이제 리서치를 찾으면 이제 거기 자료들도 많고, 그러니까 아주 분석 내용이 뭐 아주 펀더멘털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 동영상 유튜브들도 많고 이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동영상 유튜브는 이제 좀 더 되게 심플리파이해서 단순화해가지고 알기 쉽게 짤막하게 요약을 한 내용들이고요. 좀 더 이제 유튜브 영상은 뭐 많은 걸 담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리서치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 센터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